네, 안녕하세요. 최준입니다. 뭔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네, 지금 이브로드캐스팅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위즈덤 칼리지 3프로TV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것과 관련돼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분위기 바꿔봤습니다. 뒤쪽 분위기도 바뀌었고요. 앞쪽에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벨라가든에서 이제 계속 방송 때마다 조금씩 다른 이제 여러 가지 화분들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다시 이제 단풍이 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녹색이 또 새삼스럽게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연말 새로운 분위기로 한번 바꿔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원하시는 문구도 넣어드리니까 하단에 참조하셔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보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세계 지뢰밭과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여러 세상의 전투를 그리고 전쟁을 멈췄다라고 자랑하는 그 중에 하나가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한테는 좀 머나먼 전쟁이기도 하지만 이 지역이 역사적으로 보면 자주 등장하는 지역이고 복잡한 지역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찾아보면 모르겠어. 너무 복잡해. 이런 이야기가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찰떡같이 잘 설명해 주실 분, 어떻게 보면 세계 지정학적 단층선을 제일 많이 연구하고 계신 우리 임명묵 작가님 모셔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임 작가님께서는 이제 이 아제르바이잔, 그다음에 아르메니아, 코카서스 이쪽 전문이시잖아요. 석사 논문을 그 주제로 썼죠. 논문 쓰면 제일 전문가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지역과 관련돼서 이야기가 다시 외신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배경이 있죠? 일단 최근 뉴스를 한번 좀 살펴보자면은 10월 9일하고 10일에 그 아제르바이잔의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하고 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타지키스탄의 두샨베에서 만났습니다. 네네. 이게 상당히 이 지역의 뉴스를 좀 추적해온 사람들에게는 되게 흥미로운 일이었는데요. 왜냐면은 올해 한 해 내내 두 나라가 티격태격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이가 안 좋았는데. 네. 근데 이번에는 좀 둘이서 약간 화기애애하게 분위기를 연출해서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과 러시아 관계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이어가지고 또다시 악화되나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살짝 회복되나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아니 아제르바이잔 그러면 석유 부국, 카스피해 부국이고, 근데 이제 이슬람 국가이기도 하고 러시아하고는 옛날엔 사이가 좋았는 것 같은데 여객기도 격추되고 기타 등등해서 별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정상이 만났다. 이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한번 이쪽부터 이 시작을 한번 해보죠.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보면은 일단은 올해 있었던 그냥 뉴스들을 짤막하게 이제 리뷰를 해보자면은 작년 아마 12월이었을 텐데요. 그 아제르바이잔 말씀 주신 아제르바이잔 여객기가 그 러시아 영공을 비행을 하다가 추락을 했죠. 아마 네. 카자흐스탄 영공으로 이제 대피를 하다가 이제 추락을 했을 텐데 당시 이제 러시아 측에서는 이거 버드 스트라이크다라고 했는데 조사단이 보니까 러시아의 판치르 대공 미사일이 발견이 네. 돼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파편 자국이 있었죠. 네. 근데 러시아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런 적 없다라고 했고 아제르바이잔의 국민 여론이 굉장히 끌어올랐던 적이 있었죠. 그러다가 6월 달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러시아의 예카테린부르크라는 우랄 산맥에 있는 곳에서 러시아 그 경찰 측에서 아제르바이잔 깽단 급습 작전을 벌였죠. 아제르바이잔 깽단이 러시아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걸 네. 급습했다. 이제 아제르바이잔 정부에서는 이것은 러시아가 아제르바이잔인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려는 약간 과장된 조직 범죄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냐라는 식으로 이제 항의를 했었고 네. 바쿠에 있는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 있는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통신사를 급습해서 구금을 하는. 야, 이 동네 살벌하군요 보면. 네, 그러다가 이제 9월 달에 베이징 전승절에서 두 정상이 잠깐 마주쳤는데 그때 살짝 악수를 했습니다. 묘한 긴장의 공기가 돌았는데 네. 이번 달에 어떻게 잘 얘기가 됐나 본지 만나게 된 것이죠. 이거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라는 것처럼 되는데 사실 이제 이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 전쟁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전쟁을 멈췄어라고 했던 그 나라 전쟁 중에 하나가 아제르바이잔, 그다음에 아르메니아 전쟁이었고 그 당시에 보면 오랫동안 이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는 서방 국가들하고 최근에 관계들이 좀 좋아졌고 아르메니아는 또 역설적으로 러시아와 관계가 좋아졌는데 이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를 두들겨 패던 상황에서 이 전쟁이 자관 트럼프가 해서 끝냈다라고만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것과 또 이 푸틴 대통령의 움직임하고 또 여러 가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이쪽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보면은. 네, 우선은 이제 외신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저처럼 이제 이 지역을 좀 전공을 했던 입장에서는 이 잔개주르라는 말을 제가 살면서 이렇게 들어볼 일이 정말 없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아나 잔개주르. 네. 근데 잔개주르 회랑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잔개주르 회랑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일단 아제르바이잔의 지도를 봐야 되는데요. 아제르바이잔의 영토가 약간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토 아제르바이잔이 있고 그다음에 서쪽에 이상하게 섬처럼 육지 속의 섬처럼 돼 있는 나이체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소련 시절에는 다 같은 행정구역이었는데 근데 소련 때는 그 아르메니아나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아르메니아가 있는 거죠. 이제 나이체반과 본토 아제르바이잔 사이에. 그러니까 여기가 소련 때는 그냥 어차피 같은 나라였으니까 여기 사이에 다 길도 지나가고 뭐 두 나라 사람도 섞여 살고 그랬는데 소련이 망한 다음에 문제가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나이체반이 아제르바이잔의 본토와 완벽히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나이체반이라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 곳인 게 지도에서는 이게 대충 보면은 좀 안 보이지만은 확대를 해서 자세히 보면은 터키와 한 10몇 킬로미터 정도의 맞습니다. 국경선이 예, 국경을 접하고 있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제르바이잔 입장에서는 그 언어적으로 완벽히 똑같은 터키, 똑같습니까? 예, 거의 아마 한국으로 치면은 경상사투리, 전라사투리 차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똑같은데 그렇게 언어적으로도 완벽히 똑같고 완벽한 그 형제국, 우방국, 오죽하면은 이제 한민족이지만 우리 두 국가다, 아주 사이좋게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이제 거기를 그 나이체반을 통해서 터키와 연결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본토를 이 아르메니아 땅인 장게주르라는 곳이 막고 있으니까 그 아제르바이잔 입장에서는 항상 길을 열어라. 길을 열면은 너희도 좋지 않느냐. 무역도 통하고 투자도 이루어지고. 거의 뭐 임진왜란 분위기입니다. 보면. 네. 근데 아르메니아 입장에서는 이거를 네. 받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건 뭐 이후에 좀 더 왜 받을 수 없었는지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아르메니아 입장에서는 아제르바이잔의 그 영토적인 어떤 위협이라든가 영토라기보다 통제권이죠. 그러니까 영향력. 그리고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와 그 전통적인 숙적이고 이제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에는 100년 전쯤에 1915년에 그렇죠. 아르메니아 학살이라는 정말 끔찍한 역사적 경험 악몽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민족주의 정치에서 이거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고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분쟁 카라바흐 전쟁이 네. 2023년에 최종적으로 종결이 됐는데 2년 동안 평화협정을 못 맺고 있던 거죠. 전쟁 다 끝났는데. 전쟁은 끝났는데 뭔가 매듭이 안 지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 핵심은 아제르바이잔은 길을 열면은 평화협정 해줄게고 아르메니아는 못 연다. 근데 평화협정 하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이게 평행선을 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호출을 한 거죠. 일단 한번 와볼래 하면서. 백악관으로 다 집합. 예. 그다음에 그게 뭐 아제르바이잔이 이거를 관리하는 게 그렇게 불만이라면은 내가 관리해줄게라고 이제 하시면서 아니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거기 남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네. 요 회랑을 예. 쌍계주로 회랑인데 이걸 미국이 관리하겠다. 예, 그렇죠. 그리고 역시 트럼프 대통령답게 네. 수익은 내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차들 예. 뭐 이렇게 물류 비용이라든가 물류 비용. 뭐 설마 거기도 관세 때리려나? 가능할 일이 아닐까요? 어쨌든 그러니까 수익은 미국이, 관리도 네. 미국이. 네, 그러니까 아르메니아 너희들 불만 갖지 마. 그렇죠. 야, 천재인데요. 이게 정말 어쨌든 저도 뉴스를 보면서 이게 되는 일이었구나라는 거에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구본 연구소에서 아마 정프로님하고 같이 하셨던 것 같은데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분쟁에 대해서 3부작 정도로 하신 거를 예. 제가 봤었는데 그 영상이 정말 좋은 예습 자료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제는 이제 카라바흐 분쟁, 그렇죠. 카라바흐 전쟁이라는 역사적인 사건과 좀 나비 효과처럼 계속 이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동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제 맨날 싸우고 있는 도대체 언제부터 싸웠지 싶은데 그 중에 몇몇 키워드가 있죠. 방금 말씀드렸던 아르메니아 남쪽을 지나가는 이제 잔게주르라는 지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카라바흐라는 또 지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보시죠. 보면은 네, 우선은 정말 저도 참 이 동네 이름들을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참 죄송스러운 일이지만은 지도를 보면은 이제 나이체반이라는 곳이 아까 말씀드렸던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장게주르라는 아르메니아 영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라바흐가 이제 있습니다. 서쪽부터 동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렇죠. 이 카라바흐 지역의 문제는 여기가 영토적으로 보면은 아제르바이잔 영토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부터 아르메니아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었죠. 아르메니아는 아르메니아 정교라는 또 별도의 네. 또 종교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무슬림하고는 사실 섞이기가 좀 예, 그렇죠. 예. 역사를 너무 길게 얘기하면은 이제 너무 복잡해지니까 어쨌든 그 아제르바이잔 영토 내 카라바흐라는 약간 또 섬 같은 동네에서는 아르메니아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는데 네. 러시아 제국이 혁명으로 무너졌을 때 그 소련이 러시아 제국의 이제 자리를 점하게 되면서 이 민족 문제라는 것을 해결을 해야 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러시아 혁명이 우리가 뭐 노동계급 혁명, 뭐 사회주의 혁명이라고도 생각을 하지만은 이 국경지대에서는 소수민족들이 러시아인들의 압제에 맞서서 우리가 새로운 자치권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민족운동도 있었고요. 별도의 소비에트로. 네. 아니면은 이제 러시아 볼셰비키와 협력을 해서 네. 사회주의 혁명을 같이 하자는 분파도 있었고 그런 다양한 민족적인 어떤 움직임이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모스크바에 있는 볼셰비키들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민족 억압이라는 문제, 러시아 제국이 갖고 있었던 민족 억압이라는 문제를 손 놓고 볼 수는 없으니까 네. 각 소수 민족들을 우리가 좀 잘 챙겨주자라고 하면서 그래서 볼셰- 소련이라는 나라의 그 지도를 보면은 이 네. 행정구역이 특이하죠. 공화국이라 돼 있잖아요. 그렇죠. 공화국.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러시아 제국처럼 다른 민족을 막 억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여러 소수 민족들이 공화국을 이뤘고 그 공화국끼리 뭉친 연맹이다. 라는 게 이제 소련의 공식 서사였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 지역이 그냥 뭐 카라바흐니 뭐 나이체반이니 뭐 바쿤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이제는 행정구역상 여기가 아제르바이잔 땅이냐 아르메니아 땅이냐 가지고 이제 굉장히 그 논쟁이 있었고 또 거기서도 싸웠군요. 네. 보면은. 그래서 아르메니아 볼셰비키와 네. 아제르바이잔 볼셰비키가 싸웁니다. 이제 서울에다가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모스크바가 서울이니까. 여기는 우리 땅이 돼야 됩니다. 여기 우리 땅이 돼야 됩니다. 했는데 여기서 이제 터키가 조금 많이 영향을 행사를 하죠. 왜냐면은 당시 이제 터키는 아타투르크가 영국과 네. 싸우고 있었고 그렇죠. 당시 러시아도 혁명을 해서 영국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 때는 두 나라가 정말 크게 싸웠는데 이제 갑자기 둘 다 영국하고 맞서 싸우게 되니까 우리 서로 갑자기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터키를 그 레닌이 엄청나게 많이 지원해 줍니다. 아타투르크를. 그러니까 터키 입장에서도 이제 영국하고 같이 싸우면서 볼셰비키랑 친해지니까 약간 모스크바에다가도 압력을 넣는 거죠. 우리가 그래도 아제르바이잔이랑 좀 친한데 네. 아제르바이잔 편의를 좀 봐주실 수 없을까요? 얘네 좀 도와줘. 예. 얘네 좀 유리하게 좀 해줘. 네. 그런 식으로 여러 계산들이 고려가 돼서 굉장히 추격한 건데 네. 그래서 카라바흐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뇌의 고뇌를 거쳐서 그러면 네. 여기를 아제르바이잔 영토 안에 있는 네. 아르메니아 자치주로 하자. 그 당시부터 그렇게 정해졌었나요? 네네네. 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에서는 네.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 소비에트 공화국에서는 네.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을 쓰는데 네. 이 카라바흐라는 동네에서는 러시아와 아르메니아를 쓰는 것으로 거기 아제르바이잔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소비에트라는 큰 울타리 안에 같이 있다라는 네. 점이 있으니까 뭐 일단 네. 넘어가자. 네. 뭐 그렇게 그냥 우격다짐으로 끝냈군요. 그렇죠. 보면 서로 이제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은 이제 스탈린 동지께서 좀 다스려 주시는 것으로 좀 슬픈 역사긴 합니다만 네. 우리 같은 소수민족 약소민족 이게 결정이 된 게 언젠가요? 보면은 1921년입니다. 1921년. 터키, 조지아, 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이제 5개 대표가 모여서 네. 카르스 조약이라는 걸 맺는데 이제 코카서스 지역과 터키의 경계를 완전히 획정하는 그런 조약이죠. 경계도 정하고 네. 그다음에 소련 내부적으로 이제 공화국 경계도 이때 정하고. 네. 그렇게 이제 두 민족이 러시아인들의 볼셰비키의 이제 그런 어떤 지배 아래서 네. 마지못해 공존을 이제 했고 뭐 나름 민족 평화의 시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렇죠. 뭐 크게 싸울 일은 없었을 것 같으니까. 네. 근데 1985년에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 그리고 글라스노스치를 하면서 이제 갑자기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니 뭐 우리 보통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르바초프가 내세운 뭐 개혁 개방 좋은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르바초프의 가장 큰 뭐랄까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치 중에서 글라스노스치가 문제인데 이게 개방이라는 건데 네. 그러니까 소련이라는 나라가 공산당 독재국가였기 때문에 네. 역사에 대해서도 이제 완전히 편집을 하고 그러니까 체제에 유리한 그리고 안정을 위한 역사들만 선택적으로 이제 가르쳤는데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기억을 갖고 있는 거죠. 교과서와 예. 생각이 다른. 예, 우리 아버지 예전에 아르메니아 애들한테 죽었어. 아니면 우리 뭐 어머니 아제르바이잔 사람들한테 죽었어. 이런 기억들이 그 공식적인 언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막 정말 물밀듯이 이제 나오고 그리고 바쿠 같은 도시에서는 그 아르메니아인들에 대한 아제르바이잔인들의 불만 그리고 또 반대되는 불만들이 계속 이제 있었죠. 서로 린치가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네, 그러니까 뭐 공산당 내부에서 아르메니아인들이 조금 지위가 높았기 때문에 네. 아제르바이잔 입장에서는 아니 여기 아제르바이잔인데 왜 너희가 좀 교육 좀 잘 받았다고 아르메니아 애들이 러시아 애들이랑 기독교라고 같이 그 짝짝꿍 해가지고 우리보다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느냐 뭐 이런 불만이 소련 시대부터 긴장 관계로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연착륙하지 못하고 글라스노스치 그 개방으로 터져버리면서 이제 소련 전체가 그러니까 단순히 이 동네뿐만이 아니라 뭐 우크라이나나 뭐 몰도바나 뭐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 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체가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카라바흐라는 동네가 이제 불만을 품게 되고 여기는 아예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우리는 원래 아르메니아인데 당시 모스크바의 볼셰비키들이 잘못된 결정으로 우리를 아르메니아가 아니라 아제르바이잔 땅에 넣어버렸다. 이거는 우리가 참을 수 없다 하면서 네. 여기서 이제 결의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예레반에 있는 아르메니아 소비에트 공화국에 속하겠다. 이게 그렇게 말하면 자치권 투쟁을 이제 시작했군요. 보면. 자치권은 이미 있던 건데 네. 자치권을 넘어서 이제 분리를 해서 분리해서. 아르메니아로 넘어가겠다라고 한 것이고 네. 이게 그러니까 소련이 망하기 전에 있던 일입니다. 소련 망하기 전부터 벌써. 그래서 그 예레반 정부, 그러니까 예레반에 있는 아르메니아 공산당이 오케이 카라바흐 우리
이제 들어와라고 이제 해버려서 바쿠 그 아제르바이잔 공산당에서는 당신네 지금 뭐 하는 거야?라고 하는 거죠. 이를테면 제가 지금 오송 청주에 거주하고 있는데 청주가 갑자기 주민투표를 해가지고 우린 이제 충남이 될 거야라고 하니까 충청남도가 충청북도를 침공하는 그런 사태가 1988년에 벌어졌던 거죠. 양쪽에 전쟁이 이제 벌어진 거죠. 이제 네. 보면은. 네. 그래서 모스크바 중앙군조차도 거의 마비가 될 정도로 이 두 민족 다 국민인데 네. 두 국민이 서로 내전을 벌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어떤 그런 행정마비 사태까지 이제 벌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소련이 해체되는 그 단초를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이 동네가. 핵심적인 어떤 그런 단층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대한 옛날 소련 제국의 영토에서 봤을 때는 정말 작은 분야인데 네. 여기에서 이제 결정적인 문제들이 터져 나왔군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두 민족끼리 막 싸우니까 네. 막 완전히 상관없을 것 같은 타지키스탄이나 발트 3국 이런 데서도 우리도 이런 식으로 연쇄 도미노가 이제 발생하게 된 거죠. 결국은 이제 소련 변방에서 이제 다 네. 줄줄이 민족 문제가 터지는군요. 보면.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구소련이 1991년에 몰락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동네는 그러면 각각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로 독립을 이제 했는데 여전히 이제 카라바흐 같은 동네는 애매하게 남을 수밖에 없었겠죠. 보면은. 예, 88년부터 진행되던 전쟁이 소련이 해체된 91년 이후에도 계속이 됩니다. 그리고 아르메니아가 승기를 잡았죠 이때.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어느 나라가 인구가 너무 많죠 보면?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아르메니아가 약 300만, 네. 아제르바이잔이 약 1000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근데 어떻게 300 작은 나라 아르메니아가 아제르바이잔을 이겼죠? 그러면? 일단은 그때는 조금 인구 비례가 지금처럼 격차가 벌어지진 않았고 보통 이제 또 무슬림 국가가 출산율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1990년대 초반에는 그래도 한번 붙어볼 만한. 예. 그리고 서로 한 번씩. 예. 그리고 러시아 제국 말기부터 언제나 아르메니아인들이 사실은 교육 수준이나 발전 단계에서는 좀 앞서 있던 면이 있었습니다. 선진화된. 네, 왜냐면은 이제 기독교 민족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네. 러시아인과 좀 더 친화적인 지위를 많이 활용하기도 했고, 또 아르메니아인들이 단순히 이제 러시아에만 있던 게 아니라 오스만 제국이나 아니면 이란이나 그리고 막 인도양 전역에 걸친 그 상업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전 근대부터도 약간 상업, 그러니까 유대인의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사실 역사책을 보다 보면은 곳곳에서 갑자기 여기서 왜 아르메니아인들이 나와 하는, 동남아에서 보면 아르메니아인이 나오고 미얀마에서도 나오고 뭐 이런 아프리카에서도 나오고 되게 당황했던 적이 많은데 그냥 유대인과 같은 또 다른 상업 민족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보면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교육에 좀 관심이 많고 뭐 예술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좀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뭐 디아스포라처럼 그렇게 많은 나라 있으면 각국에 또 수백 년씩 쌓여 있으면 영향력, 정치적인 뭐 이런 것도 좀 있었겠군요. 보면. 네. 그래서 소련 최고 권력층에서도 아르메니아인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이제 러시아인들의 어떤 민족 차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불만을 많이 품었는데 어쨌든 그런 우월한 지위를 바탕으로 군사력에 있어서도 아르메니아 측의 병사들이 앞섰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디아스포라의 존재가 굉장히 또 중요했는데 그러니까 소련이 해체된 다음에 그 아르메니아가 바깥에 있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아르메니아인들이 마치 전 세계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돕듯이 그런 식으로 아르메니아를 돕는 게 가능했던 거죠. 물론 이제 아제르바이잔, 터키 같은 형제 민족이 있지만은 아르메니아 디아스포라는 주로 미국, 프랑스에 제일 많기 때문에 선진국에 주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라 정치권에 압력을 가하고 그다음에 자기들끼리 성금을 모아가지고 후원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했던 거죠. 당시 아제르바이잔은 이제 약간 고립된 상태. 터키 빼고 나면 지원해줄 나라도 별로 없는 상태. 그에 비해서 아르메니아는 서방, 미국 뭐 이런 지원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구조로 가져가겠군요.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제르바이잔이 계속 이제 밀리게 되면서 카라바흐뿐만이 아니라 그 인접 지역까지도 아르메니아군에게서 전부 점령당하게 되는 그런 치욕스러운 사태가 벌어집니다. 아제르바이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이제 어떻게든 되돌려 갚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쟁을 끝내는 게 우리 한국 전쟁 6.25 전쟁 때 우리 휴전도 정말 힘들게 됐듯이 그러니까 땅을 뺏긴 건데 아제르바이잔 입장에서는 이 땅을 뺏기는 걸 과연 어떤 지도자가 사인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심지어 이제 이 러시아인들의 지배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이제 독립을 했다라는 그 기대감이 부풀었을 때 갑자기 아르메니아인들한테 이렇게 영토를 상실당하게 되니까 이런 민족주의적인 어떤 분위기에서 이길 수도 없는 전쟁을 대체 어떻게 매듭을 메어야 했을 때 이때 헤이다르 알리예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알리예프. 지금 대통령의 아버님이시죠. 그렇죠. 아버지죠.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진짜 특이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소련이 망했을 때 나온 신생 국가들 그 특징은 특히 중앙아시아나 코카서스 이런 데의 특징은 그 지역의 공산당 지도자들이 그렇죠. 당 서기장들이 이제 보면 당 서기장이 그냥 대통령이 됩니다.
근데 알리예프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신기하게도 브레즈네프 시대 때 서기장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KGB 출신이었는데 네. KGB 출신으로 아제르바이잔 정치계에서 소련 때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거의 뭐 10몇 년 가까이를 뭐 도지사를 한 셈이죠. 그렇죠. 내 맘대로. 네. 예. 그런데 페레스트로이카 무렵에 그 고르바초프 시기에 그러니까 이제 브레즈네프 시절에 축적돼 있었던 좀 노인 세대를 약간 쳐내는 고인물들 쳐내는 네, 그런 작업이 발생할 때 헤이다르 알리예프의 권력도 되게 약화가 많이 돼서 아제르바이잔 정치계에서는 사실 좀 많이 영향력이 약화된 상태였고 이 사람은 고향이 또 특이하게 나이체반인데요.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가 그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본토가 있고 본토 지금 아르메니아 병사들에게 지금 침략을 당한 본토가 있고 나이체반은 약간 섬처럼 고립돼 있고 예, 고립된 상태에서 터키가 그나마 안전 보장을 해줘서 예. 나이체반은 가만히 있었는데 이 본국에서 정치적인 혼란이 계속 벌어지고 평화협정도 못 맺을 것 같고 막 이러니까 헤이다르 알리예프가 내가 밖으로 가겠다 오. 하면서 노익장을 과시를 네. 하면서 나이체반에서 이제 그 운거를 하시다가 밖으로 돌아가서 대통령이 된 거죠. 야, 약간 무협지 같네요 보면. 거의 뭐 그런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브레즈네프 시대 한국으로 치면 이제 7, 80년대의 정치 지도자가 네. 갑자기 10년 만에 다시 정말 부활해서 네, 부활해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면서 우리가 굴욕적이지만 일단은 이 문제를 매듭을 져야 된다 하면서 아르메니아와 휴전을 합니다. 오, 나름대로 정치력이 있으셨군요 보면. 예, 그러니까 국내의 반발을 무마를 한 다음에 네. 일단 우리가 와신 상담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말 와신 상담 이 네 글자를 새겼겠군요 예.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아르메니아와의 어떤 그 문제는 일단은 서로 나중에 우리가 이 고토를 회복할 것이다라고만 해놓고 네. 그 전쟁 당시 아르메니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대로 휴전선이 그어지게 되는 거죠. 양쪽 다 점유한 대로 그 네. 전에서 그냥 통제선을 긋는 걸로. 네, 그래서 아르메니아에서는 카라바흐 지역에 이제 아르차흐 공화국이라는 미승인국을 세워놓습니다. 점점 이제 복잡해집니다 네. 보면은.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르메니아랑 아제르바이잔을 딱 봤을 때 뭔가 이제 아르메니아에게는 약간 이제 승리도 했고 민족 네. 해방도 했고 네. 우리의 그 약간 역사적인 굴욕도 좀 갚아줬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그렇죠. 예, 이거 막 완전 패배하고 옛날에 그 70년대에서 해먹었던 할아버지가 돌아오질 않나 이런 어떤 그런 상황에서 네. 여기서부터 근데 또 신기하게 참 인간사가 복잡하게도 양국의 운명이 이제 교차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돌아가나요 보면? 일단은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에는 승리를 했지만은 이 승리를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를 점령했다는 이거에 대해서. 예, 그가 이제 알마타 조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소련이 망할 때,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비난을 받는 것도 그 점 때문인데요. 네. 그러니까 소련이 망할 때 이제 합의를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련 때 설정한 경계대로 그냥 독립하자. 이거 따지고 들면은 정말 끝도 없다. 끝도 없다. 네. 근데 아르메니아 입장에서는 어쨌든 1921년에 만들었던 그 경계를 그 나름 합리성이 있던 경계인데 그걸 이제 일방적으로 부정을 하고 무력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회복을 한 거니까. 현상 변경을 시도한 주체로서 그걸 인정받을 수는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도 이거를 허용해주면 모든 분리주의를 다 허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용납을 안 해준 거죠. 그래서 아르차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르메니아만 승인해준 네. 베레 공화국이 네. 됐군요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터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네. 아제르바이잔과 형제 민족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아르메니아 정권을 인정할 수가 없다. 저 아르차흐를 카라바흐를 불법 점령하고 있는 나라와는 우리가 상대를 하지 않다 하면서 네. 그 아제르바이잔은 뭐 당연히 전쟁을 한 나라고 휴전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수교가 없었고 터키와도 국경이 이제 단절이 되게 됩니다.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는 사실 내륙 국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쪽 그 터키하고도 뭐 단교, 뭐 아제르바이잔하고도 당연히 그렇고, 그럼 상당히 이제 고립된 상황에서 이제 지낼 수밖에 없겠군요 보면. 예, 그렇죠. 심지어 그러니까 아르메니아가 그래도 남쪽에 이란하고는 좀 역사적으로 굉장히 친밀한 편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 소련 시절에 철도를 지을 때, 러시아 제국 시절에도 그렇고 행정구역을 고려해가지고 철도를 짓진 않죠. 그렇죠. 지리적이고 경제적인 효율성만 가지고 이거를 만들었는데 독립을 하고 보니까 이 철도망이나 도로망 같은 게 다 끊겨 있었던 것이고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란으로 향하는 철도망이 나이체반을 지나게 돼 있는데 네. 여기 그냥 아제르바이잔이 이제 장악을 한 다음에 네. 길을 막고 있으니까 아르메니아 입장에서는 그 조지아 북쪽에 있는 조지아하고밖에는 그렇죠. 통로가 없어져 완전한 고립국가가. 북쪽으로만 지금 갈 수 있는 네. 뭐 그런 상황이 됐죠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아르메니아를 6년 전에 여행을 했었는데요. 예. 거의 뷸리라는 그 제2의 도시를 가보면은 일단 인구가 반토막이 났고 거기가 원래는 터키나 이란으로 소련 시절에 향했던 국제철도의 중심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 북쪽 해야 되는 동네인데. 네, 근데 인구도 뭐 대지진도 한번 났었지만은 네. 인구도 반이 되고 그 여기 정말 황량한 수준이고 노선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르메니아에서
조지아 가는 노선밖에 없고 음. 결정적으로 제가 놀랐던 거는 그 철도국 이름이 그 러시아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카프카스 철도 회사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르메니아 철도국이 독립을 해놨는데 노선 한 개짜리 철도를 운영할 의지도 역량도 이유도 없으니까 러시아 철도국한테 이걸 그냥 양허를 준 거죠. 아, 그래서 러시아 회사가 그냥 네, 러시아 철도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놀랍게도. 제국 붕괴의 그 네. 흔적이군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에너지 문제도 좀 심각했죠. 에너지 문제. 그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는 뭐 카스피해 석유가 넘쳐나는 에너지 강국이고.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은 그 1920년대에도 이거 가지고 계속 이제 모스크바랑 싸우는데 왜 우리 땅에서 나는 석유랑 천연가스를 네. 저 아르메니아나 조지아 애들한테 우리가 오. 이렇게 많이 넘겨줘야 되냐. 근데 독립을 해버리니까 그냥 끊어버린 거죠. 그렇죠. 파이프라인 끊고 뭐 철도도 오. 안 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제르바이잔은 에너지 문제로는 걱정이 없는 나라인데. 그렇죠. 아르메니아는 사실은 땅 파봐야 아무것도 안 나오는. 네. 네. 그래서 아르메니아에서는 결국에는 경제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게 되냐면은 조지아와 연결돼 있는 좁은 그 육로를 제외하면은 예. 러시아라든가 아니면은 미국, 프랑스에 위치한 그 역외 아르메니아인들의 송금으로 경제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 손 벌려서 그냥 지내는 네.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군요. 예, 전쟁에는 이겼지만 그 다음에는 별로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르메니아. 예, 그렇죠. 반면에 아제르바이잔은 헤이다르 알리예프라는 사람이 1992년부터 네. 제가 알기로는 2002년까지인가 아마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분이 그 집권을 하셨는데 정신 대통령 하셨죠. 네. 예. 이제부터 다각화 전략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다각화. 일단은 이 사람이 이제 전쟁에 패배한 걸 복귀해 봤을 때 왜 졌을까 했을 때 처음에는 우리가 너무 처음에 독립해서 민족주의에 심취해 있어가지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좀 잘못 설정했다. 아,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러시아한테는 좀 이제 원한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 러시아랑 결별해서 할 수 없다 하면서 이제 친러 정책을 많이 펼치기 시작하는데 실용주의 노선을 걷기 시작하는군요. 사실 이분은 70년대 그냥 소련 공산당의 거의 최고위급 그 그렇죠. 인사였기 때문에 예. 러시아 가면 다 자기 친구들입니다. 다 친구들이고 다 아는 사람이고 네. 옛날에 내 밑에 있던 놈이고 뭐 그런 식이었겠군요. 사실 푸틴이 이분 밑에 있던 분이죠. 굳이 말하자면 조직 서열 KGB 내에서의 서열로 말하자면 그렇겠네요. 네. 여긴 7, 80년대. 푸틴은 이제 그때는 꼬꼬마 시절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러시아의 관계를 회복했는데 근데 이렇게 칠러 일변도로만 가지도 않았고요. 네. 서방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공을 들입니다. 서방. 그러면은 이제 서방으로 나가려면 여러 루트들을 또 잘 활용을 또 해야 되겠군요, 보면. 네. 일단은 터키가 어쨌든 나토 국가이기 때문에 네. 터키는 형제 국가고 터키를 통해서 서방에서 러브콜을 많이 보냈고 서방도 아제르바이잔에 러브콜을 보냅니다. 어쨌건 터키라는 존재, 뭐 서방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말 통하고 신뢰할 만한 그래도 자기 편에 들어와 있는 이 어떻게 보면은 중재자 역할이 되게 컸군요, 보면은.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신기하게도 이스라엘이 등장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또 여기서 왜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제 항상 그 불안, 안보 불안. 네. 특히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불안은 뭐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제 좀 그 에너지, 뭐 가스, 석유 등에 대해서 좀 더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될 텐데 새롭게 등장한 그 구소련 지역에서의 플레이어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아제르바이잔과 접촉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아제르바이잔이 그러면은 우리가 석유 파이프라인을 아르메니아를 우회해가지고 네. 터키로 쏴주면은 터키의 제이한이라고 하는 그 그렇죠. 지중해면 항구에서 예. 이스라엘로 우리가 그걸 보내주겠다. 오, 스케일이 대단한데요, 보면. 그런데 또 보니까 아제르바이잔에도 유대인 인구가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도 전 세계 유대인의 우리가 그 보호 국가니까 네. 이 아제르바이잔 유대인을 약간 문화 외교의 교량으로 활용을 하면서 이제 접촉을 시작하고 이제 둘이서 좀 약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예. 이제 BTC 파이프라인, 바쿠 트빌리시 제이한 파이프라인을 바탕으로 에너지 협력을 하게 되고 아제르바이잔은 또 우리가 아르메니아한테 군사력에서 결국 밀린 건데 네. 이 인근의 최고의 군사강국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이스라엘과 이제 방산 협력을 적극적으로 맺게 되죠. 아, 이게 이상하게 이제 스토리가 전개되는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면 주변 국가랑 티격태격하게 바빠 죽겠는데 중앙아시아에 있는 네. 아제르바이잔까지 뭔가를 한다. 스케일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들님인 이람 알리예프에게 정권이 넘어갔는데 계승이 됐는데 네. 이때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2005년 6년을 장식한 우크라이나 에너지 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제 러시아와 이제 티격태격했던. 네.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가 우크라이나 이렇게 할인된 가격으로 가스를 주고 있고 심지어 너희들이 파이프라인 중간에서 몰래 빼먹는 거 다 알고 있어. 다 그거 그냥 봐줬는데 이런 식으로 오렌지 혁명이란 걸 일으켜서 서방에 갖고 가겠다고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곤란하다 하면서 전격적으로 가격 인상을 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파이프라인 잠궈버린 그렇죠. 그런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제 유럽이 난리가 나고. 네. 유럽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을 너무 심화하면 안 되겠다. 그럼 어디에 또 통로가 있을까 했을 때
아제르바이잔이 있는 거죠. 아, 그때 이제 아제르바이잔 존재가 새삼 눈에 들어왔군요. 보면.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사실은 그 바쿠 유전은 뭐 이거 알 사람은 아는 거지만 노벨 형제가 개발한 그렇죠. 것으로 예, 유명한데. 사실 뭐 세계 최고의 이제 유전이었고. 예.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브리티시 페트롤럼이라든가 세계의 유수의 석유 기업들이 로스차일드 뭐 다 달라들어서 했던. 그러니까 다 경험이 있으니까 예. 다시 이제 들어가서 100년 만에 들어가서 지금 카스피해 유전이라든가 네. 천연가스전이라든가 너무 이제 소련이 너무나 많이 이거를 사용했고 그리고 낙후된 기술력으로 새로운 광구를 개발을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서방의 이제 에너지 메이저들이 들어가서 특히 BP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죠. 거기를 이제 뭐랄까 세계적인 또 다시 에너지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내고 그거를 다시 이제 터키를 통해 가지고 BTC 라인으로 통해서. 예, 그다음에 이거를 아예 이탈리아라든가 발칸이라든가로 유럽하고 연결하면은 우리가 러시아가 이렇게 움켜쥐고 있어도 움켜쥐고 있어도 우리가 살 구멍은 생기지 않는가? 그리고 바쿠에서 배를 타고 가면은 네. 투르크메니스탄이 나오는데 여기야말로 세계적인 에너지 중심지기 거기 때문에 뭐 가스 천국이죠. 땅 파면 그냥 아무데나 파도 가스가 나오는. 네, 예. 그래서 이제 카자흐스탄이나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소련에 의해서 막혀 있었던 러시아 배후의 에너지 산지와 유럽의 직통 라인을 이야. 아제르바이잔을 통해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이것이 이제 예. 터키를 경유해 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향하는 새로운 루트를 만들어 보자. 네. 그게 이제 나부코 프로젝트라고 네. 제시도 됐었는데 사실은 뭐 이제 너무 많은 국가가 걸려 있는 문제고 돈도 많이 들고 그때는 역시 러시아 가스가 그래도 압도적인 경쟁력이 네, 있죠. 너무나 싸고 네. 또 설마 러시아가 저렇게 나올 거라고는 많은 정치인들이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 프로젝트는 어느 정도 이제 좌초가 됐습니다만은 꽤 오랫동안 그림에는 계속 점선으로 이렇게 남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와중에 이제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도 개선하고, 네. 그다음에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통해서 차근차근 군사력도 개선하고 이런 것들을 지켜보던 아르메니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불안해졌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르메니아는 대신에 이제 안보적으로 러시아에 의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또 아까 말한 그 뷝리라는 네. 도시에 가면은 제가 그 동네를 그냥 하염없이 걷고 있었는데 그 러시아군 문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알고 보니까 러시아군 기지. 아, 군 기지가 네. 아르메니아에. 네. 아. 그러니까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쨌든 이게 계속 한번 전쟁이 났던 곳이니까 평화유지군 같은 개념으로 러시아군이 이제 주둔을 해 있던 거죠. 계속해서. 아르메니아 쪽에 주둔을 하면서 네. 이제 양쪽의 갈등을 네. 분쟁을 막는. 그리고 이제 이란하고도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란하고도 좀 친밀한 게 있었는데 사실은 이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아르메니아를 챙겨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자기들 코가 석잔데 네. 보면은.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르메니아의 청년층은 네. 이건 뭐 CIS 국가권에서는 거의 일반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만은 그러니까 2010년대 이래로 약간 러시아의 어떤 좀 정책적인 전환, 뭐 약간 서방과의 대립 구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불만이 많았고 그리고 그 러시아와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자국에서 약간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존 정치권에 대한 그런 불만들이 이제 터져 나오면서 2000년대부터 2010년대에 굉장히 그런 시위들이 많았죠. 색깔 혁명, 색깔 시위 뭐 이런 것들이 많았었죠. 네, 조지아의 장미혁명, 네. 키르기스탄의 튤립혁명, 우크라이나 오렌지혁명 이게 다 2000년대에 있었던 거고 네.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벨벳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네. 등장을 합니다. 뭐 이때도 이게 러시아군 기지랑도 좀 연관된 문제도 있었는데 그 러시아군 기지의 병사 하나가 갑자기 약간 우리 주한미군 문제처럼 기지를 나와가지고 아르메니아 민가를 막 강도를 하고 일가족 살해를 아마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탈행위를 했는데 네네. 그게 이제 아마 처벌이 되게 논란이 많았을 겁니다. 러시아군 측에서 아마 처벌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관할권이 그쪽에 있으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르메니아에서는 또 반러 감정 같은 게 또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러시아 믿고 이렇게 해줬고 우리 정치권도 다 러시아 쪽에 연계가 돼 있는데 이렇게 우리를 섭섭하게 대해도 되는 건가? 라는 어떤 그런 불만으로 2018년에 이제 여러 가지 반러 감정, 그다음에 청년층의 불만, 부패에 대한 염증 이런 것들이 겹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죠.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자식들 봐라. 네. 뭐 이런 상황이 또 생기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색깔혁명이 아르메니아에서 나오면서 약간 우리도 유럽식 모델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개혁 움직임이 있으니까 네. 세계적으로도 좀 기대를 모았죠. 특히 이제 또 유명한 노벨 경제학상 으로 유명한 다론 아제몰로 네네. 선생님 같은 경우 이분이 터키 사람이지만은 또 아르메니아 혈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기고한 거를 보면은 아르메니아 경제 개혁에 대한 조언도 해줄 수 있다 이러면서 좀 기대를 많이 표하고도 그랬었는데, 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지정학적인 어떤 지리적인 한계를 극복을 하지 못한 거죠. 고립돼 있는 나라, 네. 어떤 주변 국가들하고 연결이 안 돼 있는 나라. 네. 그러니까 새로운 자원을 개발하고 시장을 개발하고 뭐 제조업을 살리고 뭐 이런 여러 정책들을 펼치려면은 결국엔 무역이 확대가 돼야 되는데 오로지 조지아 외줄기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조지아 외줄에다가 연결돼 있는 나라 솔직히 말하자면 러시아가 거의 유일하고 그 러시아랑 근데 관계도 좀 안 좋아진 뿐더러 러시아 자체도 내수 시장이 그렇게 막 엄청 아르메니아 상품에 대한 수요가 더 확장될 여지는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떤 그런 돌파구를 마련 못한 거죠. 경제적 돌파구도 없고 그다음에 그나마 자기랑 관계가 좋던 강대국인 러시아하고도 관계도 네. 대면대면해지고 친구가 아무도 없어진 상황이 2018년, 19년 이때 네. 아르메니아군요 보면은. 그럴 때 이제 파시냔이 그러니까 당시 이제 그 벨벳 혁명으로 등장한 지금까지도 아르메니아 그 지도자를 하고 있는 분이 니콜 네. 파시냔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경제적으로 그런 어떤 걸 해결 못한 상태에서 정치 개혁도 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엔 기댈 수 있는 게 민족주의였던 거고 그래서 굉장히 그 카라바흐에 대한 어떤 포퓰리즘적인 그 수사를 많이 펼칩니다. 여기 우리 땅이다. 네. 그러니까 아르차라는 어쨌든 괴뢰국을 든 거지 이거가 아르메니아 땅이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가 합병을 해버리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자꾸 그런 말을 막 하니까 아제르바이잔 국민 여론이 막 이제 불타오르게 됐고 이란 알리예프 입장에서는 우리가 패배를 하고 1992년에 이제 종전을 했는데 네. 2020년이 됐을 때 28년 만에 우리가 네. 이제 한번 복수를 해보겠다 하면서 전쟁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이 복수혈전이 네. 벌어지는 거고 뭐 그 전쟁 과정은 여러 가지로 뭐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아제르바이잔이 네.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는. 네. 터키의 바이락타르 드론이 대활약을 펼치면서 그 유명한 네. 예, TB2가 이제 그때 등장을 했군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아르메니아가 소유하고 있던 러시아제 전차들을 네. 이제 격파를 막 하면서 네네. 일방적으로 아르메니아군을 이제 이긴 다음에 네. 2020년에 카라바흐 전쟁이 끝나게 되고 2020 이때 전쟁에서는 일단 아르차 공화국의 거취는 이후에 결정하자라는 식으로만 일단은 그 합의를 봤습니다만은 2023년에 합의가 불발이 되면서 네. 최종적으로 이제 아르차 전역에 아제르바이잔군이 진입을 하게 되고 카라바흐를 완전히 이제 아제르바이잔이 이제 장악을 하면서 힘으로 장악해버리는. 아르차 공화국 소멸 결정, 정부 해산 및 소멸 결정이 이루어지고. 이야, 우리 소멸 더 이상 안 됨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아르차 공화국의 이제 지도자들은 아제르바이잔이 다 끌고 가고 네. 이제 이거 불법 정권의 이제 괴뢰 수반들이기 때문에 얘들 끌고 가고 아르메니아인 인구들은 네. 전부 다 실향민이 돼서 네. 아르메니아로 이제 대피를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뭐 아제르바이잔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지만 아르메니아 네. 입장에서는 또 안타까운 뭐 그런 입장 차이가 있는. 아르메니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어떻든 상실에 대한 실망감도 크지만 또 네. 대량의 대규모의 또 난민들을 그렇죠. 또 받아야 되는 또 경제적 어려움까지 네. 있겠군요. 그런데 이제 뭐 시간 관계상 뭐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만 이 상황에서 러시아군은 뭐 하고 있었나요? 아르메니아 주둔하고 있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이거에 대해서 막 해석이 여러 분분하게 합니다만 일단 러시아가 뭐 이제 아르메니아를 버렸다라든가 아니면 러시아가 약화됐다라든가 합니다만은 뭐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은 근데 저는 두 가지가 그래도 고려가 돼야 되는데 첫째는 이거 물론 러시아의 내로남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국제법적으로는 그 카라바흐는 아제르바이잔 땅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아제르바이잔군이 아르메니아 영토를 넘은 건 아니거든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의 국제법적 영토로 인정받고 있는 카라바흐에 대한 수복전을 펼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러시아군이 개입할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은. 법적으로 봤을 땐 그렇다. 네, 물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일을 펼쳤지만은 자국은 어쨌든 어떻든 팔짱 끼고 보고 있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아르메니아가 이제 그 2018년 벨벳 혁명 이후에 좀 친서방적인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으니까 우리가 왜 이걸 도와줘라는 어떤 그런 그 심리가 이제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전쟁을 통해서 이제 아르메니아 그리고 이제 아제르바이잔은 1승 1패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아제르바이잔이 이제 승리를 거둔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 러시아는 거기에 대해서 한 발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나 보자. 고립돼 있던 아르메니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친구가 없고 네. 아제르바이잔 입장에서 봤을 때는 F1 게임도 하고 서방과의 어떤 진교를 거듭하고 있는 이렇게 되면 되게 게임이 일방적으로 아제르바이잔이 승리 그리고 뭐 여기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가 결정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역사는 또 그렇게 흘러가진 않았죠 보면. 그렇죠. 일단은 아제르바이잔의 일단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점. 그렇죠. 이전부터 또 시작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이 보니까 이제 러시아하고도 좀 괜찮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서방하고는 물론 서방이 그 뭐 이제 2대 세습했다, 뭐 독재 국가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시민단체에서는 비판을 많이 합니다만은 지정학적으로 너무 매력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러시아라는 서방의 지금 가장 큰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에너지적으로 그렇죠. 아제르바이잔이라는 이 지정학적인 중추 국가, 그러니까
터키, 이란, 중앙아시아, 러시아가 모두 겹치는 이 지역에다가 에너지까지 많은 이 나라를 적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서방에서도 아제르바이잔에 대해서 항상 조심스럽게 좀 말을 하는 경향이 그럴 있고. 것 같아요. 말로는 맨날 인권, 뭐 독재, 뭐 싫어, 말 하지만 아제르바이잔하고는 언제나 잘 지내요. 보면. 네. 뭐 이제 그런 시기고 네. 이란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또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굉장히 이제 아제르바이잔이 중요해졌는데, 네. 그러니까 일단 뭐 이란 같은 경우에는 40년 가까이 지금 서방과 대치를 배치를 하고 있다. 있고 10몇 년 동안에는 핵 개발 문제로 인한 경제 제재로 정말 그 그렇죠.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죠.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가지고 이란보다 훨씬 더 많은 제재를 당했죠. 예. 그러니까 러시아와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가 서방의 결제망이라든가 금융 인프라라든가 상품 교역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회하는 우리들끼리 약간 교역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 그래야 인도양으로 나가기도 예. 하고 뭔가 되겠다. 네. 그런데 상품이나 뭐 물자라는 게 그게 뭐 우리가 버튼 누르면은 그 텔레포트가 되는 게 아니듯이 이게 움직일 수 있는 실제 길이 필요하고 절차가 필요하고 법적인 어떤 그런 안전장치들이 필요하고 보험이 필요하고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땅이죠.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와 이란을 잇는 거 일단은 카스피해라는 바다가 있긴 하지만은 네. 또 철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근데 그 두 나라 사이에 딱 아제르바이잔이 자리를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아제르바이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딱 중간에 껴가지고 모든 이익을 챙길 수도 있고, 네. 러시아와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제르바이잔만 잘 구워 삶으면 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고, 네. 결국은 이제 이 아제르바이잔은 아르메니아나 옛날 뭐 러시아 제정 러시아 시절 때부터 이제 코카서스 뭐 이역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복잡하게 내던 국가들인데 21세기가 돼도 그 지정학적 포지션은 안 변하는군요.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INSTC, 네. 인터내셔널 노스 사우스 트랜스포트 코리더, 국제 남북 수송 회랑, 운송 회랑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의 지도를 보면은 러시아와 이란을 거쳐서 러시아 상품이 인도양으로 나가고, 그렇죠. 이란이나 인도 상품이 러시아로 가고. 러시아로 가고. 예.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아제르바이잔에서 이 길 좀 열어주십시오. 철도 우리 지나가게 합시다. 같이 번영합시다. 이런 식으로 네네. 굉장히 크게 이제 설득을 하게 되고 이게 거의 개통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 라슈트 이란의 이제 카스피해 쪽 연안에서 이제 아제르바이잔 국경지대까지 철도가 지금도 건설이 계속 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철도는 건설을 하고 있군요. 보면. 네. 근데 이제 아제르바이잔 입장에서는 또 다른 속셈이 또 있었던 거죠. 이게 남북 회랑에서 그냥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지나가는 통로로 돼버리면 너무 아쉽지 않아? 아쉽지 않아? 우리 몫을 좀 키워야지. 네. 파일을 키워줘야지.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이 그래서 딱 동서축의 어떤 비전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이란 사이에 남북축이 아니라 중국과 유럽을 잇는 국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스케일이 더 크게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우리 독자적인 노선을 뭔가 만들어 보겠어. 예. 그러니까 1대1로가 이미 이제 신장 지역에서 지금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쪽까지는 연결이 다 됐고 에너지 인프라론 투르크메니스탄까지 연결이 됐는데 카스피해랑 이거를 연결을 해서 우리가 아제르바이잔이 이거를 그 카스피해와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중국과 이미 연결이 되고 있는데, 근데 육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터키, 튀르키예랑 연결이 되면은 그냥 그대로 유럽과 중국을 잇는 핵심 허브 국가가 되는데 그쵸. 굳이 이걸 그냥 남북 루트에 그냥 길내주고 네. 수수료 받는 나라로 있을 수는 없다. 그렇죠.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도를 펼쳐놓고 지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거대한 이야기 사이에 아제르바이잔이 있고 이 아제르바이잔에 대해서 계속 또 원한을 품고 있는 아르메니아가 있고 이거를 거슬러 올라가면 또 역사적으로 또 얽히고 설킨 또 복잡다단한 이야기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런 복잡한 이야기들을 다시 약간 시계를 돌려가지고 코카서스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란과 아제르바이잔 그다음에 아까 남북철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과 관련된 복잡한 노선 그다음에 처음에 이야기하다가 뒤로 하다 아직 이야기 못했던 단계주루주랑 회랑 요거까지 한번 섞어가지고 이 통로를 둘러싼 어떻게 보면은 이 러시아 제국 때부터 내려왔던 여러 이야기들을 한번 다시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해줄 수 있으시죠? 아,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끼어들면서 전쟁을 끝냈다라고 하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나를 지난 짧게 보면은 한 30년, 길게 보면 한 100년에 걸친 역사를 아주 축약적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복잡다단한 역사가 있는 만큼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임명묵 작가님께서는 이러한 역사의 단층선, 세계의 지뢰밭 이런 것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역사책에서만 나오는 코카서스, 도대체 이 동네 어떤 동네인가? 라는 주제로 조금 더 주제를 좁혀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나와주신 임명묵 작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